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를 공격했다는 소식 등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graduation. None of this is a peaceful vote. 저와 정부를 향한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선거를 위반하지 않고 대통령의 진실하고 허심탄회한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SM-3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 도입 논의가 개시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다룬 한반도 브리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한반도 브리핑에서는 우리 군이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위해 SM-3 요격 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M-3의 SM은 스탠다드 미슬의 약자로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어 사거리가 비교적 긴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인 최대 50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SM-3가 도입된다면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자는 일각에서 한 발에 200억 원에서 300억 원에 달하는 SM-3를 굳이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그 근거로 최근 북한이 한국 공격용으로 개발한 미사일이 KN-23과 KN-24라는 고체 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연발 발사식 600mm 초대형 방사포인데 해당 무기는 모두 고도 50km보다 낮게 날아서 SM-3로는 요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번 SM-3 도입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와 괌, 하와이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번 도입 결정이 미국 MD 체계 편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고 주변국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SM-3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결정에 대해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양상에 대한 분석을 함께 다루며 도입되는 무기체계의 필요성을 살펴본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미사일 대응 체계와 관련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난해한 보도였다고도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불리는 킬체인, KAMD, KMPR의 3개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탐지에 타격하는 것으로 미사일을 쏘기 전에 잡으려는 노력이고,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약자로 발사된 미사일이 목표를 타격하기 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KMPR은 대량 응징 보복 체계로 미사일 발사 원점에 대한 응징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등의 보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한국형 삼축 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의 경우 이번에 도입이 결정된 SM-3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혈세의 낭비라는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보도에서는 한국형 삼축 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도입되는 무기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함께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정부 결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6일 연합뉴스TV는 북한의 유조선이 중국 해역에서 포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유엔의 제재 이행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중국이 비밀리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 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슈인데요.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미국의 소리 VOA를 인용해 북한 소유의 유조선 안산 1호가 지난 3일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해당 선박이 발견된 해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불법 유류 환적 지역으로 지목한 곳으로 안산 1호가 불법 정제유 환적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의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되는 정제유는 연간 50만 배럴 이하여야 하는데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는 미국 백악관의 발표를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제재 이행 감시 체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제재 이행 감시에 구멍이 난 틈을 노리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 내 또 다른 감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국제사회에서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 외교적, 경제적 실익 추구를 위해 한반도에서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뉴스TV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유류 지원 이슈를 적시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군사적 교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교류에 대한 시의성 있는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KF-21의 3차원 설계도 프로그램이자 핵심 기술인 카티아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최근 우리 정부에 당초 합의했던 KF-21 개발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비용 8조 8천억 원의 20%인 1조 7,338억 원을 2026년까지 단계별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개발 분담금에 따른 보상으로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KF-21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양국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개발 분담금은 1조 6천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 부족 등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는데 지금까지 연체된 규모가 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말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분담금 총액의 3분의 1 정도인 6천억 원만 납부하고 그만큼 KF-21 관련 기술도 적게 넘겨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협의 중이라며 정부가 검토 중이지만 아직 수용 여부에 대해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방산 수출입니다.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고 호주에 장갑차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의가 정부의 방산 수출 성과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슈인데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덧붙여 보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의 정권 교체 이후 기존 계약에 대한 수정 및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논의 결과는 다른 국가들과의 계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가 기존 방산 수출 계약과 향후 유사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함께 다뤄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미납된 개발 분담금을 우리 정부가 납부해야 하는데 1조 원 규모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점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단위의 세금이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포커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이슈를 보다 깊이 있게 다뤄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27일 그리고 4일에 방송된 연중기획 하모니에서는 우직한 농촌 청년 영기 씨와 결혼해 농부 아내가 된 베트남 댁 수빈 씨와 초록빛 꿈을 심는 수빈 씨네 드림하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 고원 남동부에 위치한 백운면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한 수빈 씨와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하우스에 가서 일하고 또 점심때 들어오는 것이 매일 반복하는 일이라는 수빈 씨.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일터이자 수빈 씨의 보물창고라는 하우스에서는 과연 어떤 보물이 쑥쑥 자라고 있을까요? 아열대 과일인 구아바부터 이제 막 열매가 맺힌 망고까지 수빈 씨는 백운면에서 최초로 아열대 작물 재배에 도전한 농부라고 하는데요. 아열대 작물 종류를 계속 늘려가는 수빈 씨의 새로운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하는 것이 잘 안 됐을 때는 부담도 됐지만 겁이 나지 않는다는 수빈 씨는 해보고 안 돼도 후회하지 않지만 안 해보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열대 작물들 외에 수빈 씨의 주력 작물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재빠르게 포장 박스를 만들어 또 다른 하우스로 들어가는 수빈 씨. 초록빛이 가득한 이곳은 수빈 씨의 상추 하우스입니다. 요즘은 상추 따는 일이 일상이라는데요. 기온이 올라가며 더욱 잘 자라고 있는 상추. 일손이 부족해 벼, 고추, 배추 농사를 시작하기 전까진 수빈 씨가 나서서 상추를 따야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하우스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할 거라는데요. 상추를 다 수확하고 나면 바닐라를 재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종값이 비싼 바닐라는 첫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심어놓고 4년 후에 수확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박스 하나를 상추로 꽉 채운 수빈 씨. 역시 베테랑 농부인데요. 왠지 친근해 보이는 새 여자, 바로 수빈 씨의 친정 식구들입니다. 한 달 전 수빈 씨의 일손을 돕기 위해 고향에서 지원군이 도착한 건데 든든한 지원군들 덕에 싱싱한 상추를 조금 더 수확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농촌 마을 이른 아침부터 수빈 씨는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시집와 17년간 꾸준히 해온 아침 루틴. 수빈 씨의 이런 부지런함은 모두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라는데요. 좋은 스승이었던 시어머니는 이제 곁에 없지만 시어머니가 그랬듯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수빈 씨. 직접 키운 상추와 갖은 채소를 넣은 수빈 씨표 착즙 주스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주스를 마시며 집안일을 마무리하는 수빈 씨.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귀염둥이 막내 제비는 엄마가 일을 끝내자마자 보란듯이 창틀에서 바깥을 바라봅니다. 고양이 제비도 진짜 제비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빈 씨도 베트남에서 온 이모, 새언니와 재밌는 일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보물창고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는데요. 이모와 새언니를 데리고 산으로 온 수빈 씨는 이곳에서 봄에만 나는 산나물들을 캘 예정이라고 합니다. 살림과 농사일에 이어 산나물 캐는 것까지 모두 시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웠답니다. 고사리에 이어 유독 수빈 씨에게만 잘 보이는 땅속 두릅. 밭에서나 산에서나 무엇을 하든 열정이 가득한 수빈 씨. 매의 눈으로 산나물을 찾는데요. 나무를 찾아 계속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덧 끝까지 올라왔네요. 봄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두릅도 야무지게 수확합니다. 산에서 보물을 캐고 다시 하우스로 돌아온 수빈 씨는 프로 농부답게 날씨부터 확인하는데요. 날씨를 보고 농사 일정을 예상하고 날씨에 맞춰 계획도 세운다고 합니다. 며칠 후 비가 올 예정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모종들을 마르지 않도록 시간이 날 때마다 상태를 살피고 물을 줘야 한다는데요. 촉촉하게 물을 머금은 모종을 뒤로 하고 또 다른 하우스에 있는 작물들을 관리하러 온 수빈 씨는 과일나무 이파리 정리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바로 베트남 과일들이 자라는 아열대 과일 하우스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더 많이 수확하고 싶은 농부의 욕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열혈 농사꾼 수빈 씨 농사사전에 실패란 없다네요. 하우스 작업이 끝나고 어느덧 점심시간. 필요한 재료들은 직접 키워 먹는 그야말로 자급자족 라이프인데요. 이제는 고향 음식보다 한국 음식에 더 익숙해진 베트남댁 수빈 씨.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점심에 먹을 반찬과 국을 준비해 놓은 덕에 금세 근사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오늘도 점심은 혼자 하려나 했는데 수빈 씨에게 생긴 밥 친구, 이웃에 사는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수빈 씨가 생각나 삶은 게를 가지고 왔다는 형님은 뭐든 혼자보단 둘이 낫다며 수빈 씨와 종종 식사를 함께 한다는데요. 수빈 씨가 처음부터 적응을 잘할 것 같았다는 형님. 어린 나이에 시집와 모든 게 낯선 수빈 씨가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건 따뜻하게 보듬어준 시어머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는 존재들이 있어 오늘도 행복했던 수빈 씨의 점심시간을 끝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연중계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올해로 농촌살이 17년 차가 된 농사의 진심인 베테랑 농사꾼 수빈 씨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타지에서 잘 적응한 것은 물론 베트남 고향 작물인 아열대 채소와 과일도 무려 20여 종이나 재배하고 있는 다장 농부로 활약하고 있는 수빈 씨를 보면서 저도 제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약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해보고 안 되면 후회하지 않지만 안 해보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수빈 씨의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공감할 수 있는 감상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한국외고대학교 오다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참패를 결론나면서 그 결과물의 하나로 영수회담이 열렸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30분 동안 이어진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현 정국이 여야 간에 강대강 대치로 꽉 막혀 있는 만큼 이번 영수회담에 큰 관심이 쏠렸었고 또 언론들도 그만큼 앞다퉈서 수많은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먼저 이번 영수회담의 준비 과정부터 당일 의제까지 언론이 어떤 부분에 주목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4월 29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처음 열렸습니다. 상당수 언론은 두 지도자가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을 논의하는지에 주목해 보도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식 회담을 한 적이 없었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 열리는 영수회담이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언론 등은 회담 전에 민생 현안이나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합의문 채택, 협치 물고 등이 논의될지를 보도했습니다. 영수회담이 열린 뒤에는 회담 분위기와 여야 정치권의 평가, 시민들 반응 등에 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회담 분위기와 관련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MBC는 첫 영수회담서 이재명 작심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야당 대표의 발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 SBS는 2시간 15분 영수회담 첫 소통의 의미 부여라는 제목으로 합의문은 없었으나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회담에 관한 총평을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영수회담 마친 이후에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는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서 또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의료계와 이태원 유가족 등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의 관계자들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정치권 또 각계의 평가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어땠는지부터 정리를 해보죠. 예. 먼저 여야 정치권 반응에 관련 보도를 보겠습니다. 네. 언론은 여당과 야당이 같은 회담을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한 점을 다루었습니다. 뉴시스는 야당 대표가 일방적 주장을 반복했다는 여당의 논평과
대통령이 국정전환에 의지가 없다는 야당의 총평을 대비해 보도했습니다. 예. 연합뉴스 TV도 여당은 협치로 나갈 계기라고 평가했으나 야당은 총선 민의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조선비즈나 이데일리 등 다른 언론사도 여야의 상반된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으로 영수회담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다루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화일보는 영수회담이 이재명 대표의 승리라는 이준석 개혁신당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프레시안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야당 대표가 국정 파트너로서 대통령의 인정을 받은 점에서 이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료계의 반응과 관련해 동아일보는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 지역과 필수 의료 살리기 등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의료계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두 지도자가 의대 신입생을 뽑는 일이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해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아쉬운 영수회담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이들은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의제로 논의됐고 대통령이 참사 조사에 공감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사위원회 영장 청구권 등 법리 문제가 해결되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대통령 입장에 대해 유가족 등은 대통령이 이전에 같은 이유를 들어 특별법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진위를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민 반응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2시간이 넘는 회담 치고는 민생 문제, 연구 예산 복구 등과 관련해 성과가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한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영수회담 이후에 쟁점 법안 처리나 여야 협치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 밖에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이런 쟁점 현안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극명한 입장차를 좀 보이면서 다시 전국의 분위기가 좀 얼어붙는 모습인데요. 법안 처리 이후의 분위기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보도를 보면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실과 여야는 다시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예. YTN은 영수회담이 끝나고 사흘 만에 여야가 대결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해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병 특검법이 여당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라고 비난했으며 예. 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법안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영수회담에 실망한 민주, 공세 강화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영수회담 결과에 실망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한다고 다루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여야가 수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영수회담이 물꼬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여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나 야당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해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이 보도에서 야당이 서두르는 이유로 최상병 특검법을 표결해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5월 말 다시 표결할 수 있다는 점이 나옵니다. 서울경제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야당이 영수회담이 끝나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려고 공세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여당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정쟁이 일어날 법안 처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의정 갈등과 고물가 등 여러 민생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은 특정 사안을 보도하면서 유사한 과거 사례를 비교해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교는 사회과학이 취하는 분석 기법이어서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TN은 취임 후 첫 윤이 회담, 역대 영수회담 어땠나라는 기사에서 영수회담의 의미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과거 대통령들의 영수회담 횟수와 영수회담 중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자료 화면을 사용해 간결하게 다루었습니다.
다만 이 보도 내용이 방송 뉴스에서 2분 정도로 짧아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한계입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 등 국외 언론사가 금리 인상 등 특정 사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10분 정도의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신문과 방송사들도 시민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정치 현안이 갖는 의미를 자료 화면과 그래픽 등을 사용해 쉽고 충실하게 전달하는 동영상을 다루면 좋을 것입니다. 정치 문제를 국민의 실제 삶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게 돕는 일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민심을 의식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이런 보도를 보고 협력하고 동의하는 데 필요한 유연한 사고나 태도를 고민할 것입니다. 네. 네. 언론이 향한 역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서강대학교 임종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